안녕하세요. 황혜영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인문학적 책 읽기 세 번째 주제로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80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책 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지만 아직까지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네, 물론 대작가의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책 읽기가 단순히 글자를 읽어나가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책 읽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언들과 이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책 읽기. 두 번째, 차이를 낳는 책 읽기. 세 번째, 몸으로, 삶으로 읽는 책 읽기가 바로 이 3가지 책 읽기 방법입니다. 우선 생각하는 책 읽기인데요. 때로는 글자는 읽어 내려가지만 그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툭 떨어뜨렸다가 이제 책이 덮어져서 주워서 어디 읽었지? 하고 펼쳐보려고 하는데 어디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책 읽기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책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자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책 속의 생각에서 출발해서 내 생각을 펼쳐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책 읽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책 읽기 방법들을 조언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카우프만은 변증법적 독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변증법적 독서는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생각들에 질문을 던져보면서 읽는 책 읽기, 그리고 책 속의 저자나 생각과 대화를 나누면서 읽는 책 읽기, 그리고 책 속의 생각들을 분석하면서 읽는 책 읽기. 그래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분석하는 그런 책 읽기 방법을 변증법적 독서라고 소개했는데, 이런 독서가 일종의 사고하면서 읽는 책 읽기,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요, 멀티플 인텔리전스, 그 다중지능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21세기 책 읽기를 종합하고 창조하는 사유 능력의 책 읽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가드너는 2가지 지적인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레이저 지능이고 다른 하나는 서치라이트 지능입니다. 레이저 지능은 레이저로 빔을 이렇게 쏘듯이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능력이고요. 서치라이트 지능은 주위 환경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영역 간의 연결점을 더 쉽게 식별해내고 또 차이점을 쉽게 파악하는 능력이 서치라이트 지능입니다. 책 읽기에서도 이렇게 2가지 방법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 지능을 활용할 때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을 말하겠고요. 서치라이트 지능을 활용하는 책 읽기는 그렇게 어떤 한 특정 분야를 파고 들어가면서 그 분야의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어떤 관계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어떤 차별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읽는 방식이 서치라이트 지능을 활용한 책 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레이저 지능의 책 읽기와 그리고 서치라이트 지능을 활용하는 책 읽기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가 더 두루두루 읽어 나가는 그런 방식과 또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읽기를 함께 아울러 갈 때 또 넓은 지식이 펼쳐지면서 그 속에서 깊이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함께 또 새롭게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2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책 읽기도 생각하면서 읽는 책 읽기 한 방법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롤랑 바르트는 다시 읽기라는 개념으로 읽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롤랑 바르트가 말하기를 모든 진지한 독서는 다시 읽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읽기라고 하니까 한 번 읽고 또 한 번 더 읽는, 물리적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우리의 시야에 넣고 읽는 것을 다시 읽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미로에서 헤매는 그런 책 읽기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탐구하면서 읽는 것, 이것을 다시 읽기로 표현을 해서 이런 다시 읽기 또한 생각하는 책 읽기, 생각하면서 읽는 독서의 한 방법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차이를 낳는 책 읽기입니다. 차이를 낳는 책 읽기는 주위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독서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고전과 같이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책, 너도 나도 읽는 책을 나도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남들이 읽으니까 이 책은 내가 안 읽으면 뭔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분야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필요한 분야의 책들을 어떤 폴리오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나만의 독서를 쌓아 나가는 것, 이게 차이를 낳는 책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질적인 독서, 선택적인 독서를 해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반드시 좋은 독서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만이 만들어 나가는 독서 방향을 나만의 독서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독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할 때 차이를 낳는 독서의 방법으로 에밀 파게의 느리게 읽기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밀 파게는 우선 책을 천천히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천천히, 언제나 천천히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천천히 읽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진정 어떤 기쁨, 그리고 그 유희를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책을 천천히 읽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조급함은 나태함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읽을 때 우리는 읽어야 될 책과 혹은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것은 독서의 기술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또 뭐 각각의 책들을 읽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책의 종류의 구분 없이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독서 기술로도 이 천천히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독서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하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비타민적 읽기와 아스피린적 읽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단어 들으니까 바로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아스피린은 어때요? 열이 날 때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 약이죠. 그에 비해서 비타민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서히, 그리고 우리 내면에 천천히 스며들어서, 오랜 세월 먹는 동안 우리 몸에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생활에 건강을 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이죠. 그래서 읽기 방법에서도 아스피린적 읽기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스피린적 읽기라고 할 수 있고요. 비타민적 읽기는 지금 당장 뭔가 보이는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책 읽기를 계속해 나가는 동안에 그 독서가 우리 존재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정서에, 그리고 사고에,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서 삶에서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읽기가 비타민적 읽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즉각적인 결과를 빨리빨리 봐야 되는 그런 경향 속에서 비타민적 읽기가 점점 아스피린적 읽기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읽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차이를 낳는 책 읽기에서 비타민적 읽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서히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책 읽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이를 낳는 책 읽기로 얘기할 때 사람마다 서로 다른 자기만의 책 읽기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 예를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독서에 나만의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에피크로스 악바 오마르 하이암은 시를 읽을 때 큰 나뭇가지 밑에 탁 트인 공간에서 시를 읽을 것 이렇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트 베브는요, 스타일 부인의 회고록을 읽을 때는 11월의 나무 밑에서 읽을 것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셸리는 자기의 독서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옷을 홀랑 벗은 채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이 다 식을 때까지 헤로도토스를 읽는 것이 나의 습관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현대 작가인 마그레트 듀라스는요, 반대로 나는 좀처럼 해변이나 정원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빛, 다시 말해 햇빛과 책이 뿜어내는 빛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기불로만 방안은 어둑어둑하게 하고 책장에만 불을 밝힌 채 책을 읽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연에서 오는 태양의 빛 그리고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은밀한 혼자만의 독서법도 차이를 낳는 그런 우리 독서의 한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몸으로 삶으로 읽는 책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도문일치라고 해서 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는 글도 있겠지만 읽기의 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배우거나 글을 읽을 때는 늘 실천을 염두에 두었는데요. 그래서 독서의 최종 목표도 결국 실천궁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책의 내용들을 그래서 배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들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독서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가 쓴 유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경몽여결에서도 책 읽는 자의 태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글을 읽는 자는 단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반듯하게 앉아서 공손히 책을 펴놓고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모아 정밀하게 생각하고 오래 읽어 그 행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서 행할 일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글의 의미와 뜻을 깊이 터득하고 그 구절마다 반드시 자기가 실천할 방법을 구해본다 라고 해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책 읽기, 몸으로 삶으로 읽는 책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카와 소스케가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책에 있는 커다란 힘, 그것은 어디까지나 책의 힘이지 그 자체로 나의 힘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무턱대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은 것으로 내가 두 발로 뚜벅뚜벅 내 스스로 걸음을 걸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 읽고 나면 나의 발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책 읽기가 삶으로 이어질 것을 기억하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문학적 책 읽기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